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박용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온프레미스 오퍼튜니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온프레미스라는 것은 이제 요즘 나오는 클라우드 대비 자체적으로 이제 그 서버를 구축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온프레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좀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늘 요즘 보면은 클라우드를 이야기 많이 하고 클라우드가 대세다,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많이 내놓고 하는데, 온프레미스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니,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재미나게 풀어보려고 준비를 했으니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은 서버 마켓 트렌드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뭐 온프레미스가 좋다, 싫다, 뭐가 뭐 장점이다, 단점이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아, OS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하드웨어를 잠깐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서버 마켓 오버뷰라는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자료 보시다시피 작년 그 글로벌 전체 x86 서버 하드웨어 판매량에 따른 마켓 쉐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셨나요? 1등, 2등이 어딘지? 3등은 좀 놀랍지 않으신가요? 인스퍼라는 회사인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 그 작년에 2019 서버 마켓 쉐어를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1등이 델이에요. 2등이 HP고 3등이 네, 레노버가 아닌 인스퍼입니다. 그리고 사실 1등, 2등도 조금 어색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는 그 어디에도 뭐 치우치지 않고 그냥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뭐 델의 제품이 어떻다, HP의 서비스가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x86 시장에서 전통의 1위는 부동의 1위는 HP였습니다. 근데 그게 뒤집어졌죠. 자료에 보시다시피. 마켓 쉐어 자체도 뭐 1, 2%, 5% 차이가 아닌 거의 10% 정도 차이가 나요. 큰 숫자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거는 3위에 있는 인스퍼예요. 인스퍼는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국의 서버 업체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글로벌 그 정책을 고수하면서 여러 나라 회사들이 들어와서 뭐 각축전이 될 만큼 경쟁적으로 자사의 제품들을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아주 큰 시장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두 자리에서 이제 한 자리로 꺾이기 시작하면서 내수 경제에 대한 보호를 하자라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도 그렇죠. 정부에 입찰하는 것들은 입찰 건들은 그 외산 브랜드가 아닌 국내 자국 브랜드만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공서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그 대기업이나 외산 브랜드들은 좀 보기가 힘드세요. 마찬가지로 인스퍼가 그로 인한 반사 이익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지? 하시는 게 아니고 중국 내에 x86 서버에 신흥 강자 네. 근데 이게 과연 인스퍼가 잘해서 된 건지 시장의 어떤 상황이 받쳐줘서 잘 된 건지에 대해서는 좀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놀라운 거는 이제 중국에서 x86 서버 인스퍼는 중국에서만 팔거든요. 그런데도 글로벌 3등을 할 정도예요. 서버 판매량을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1, 2위를 두고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의 1위는 사실 HP였어요. 그럼 왜 바뀌었고 왜 10포인트나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델이 잘했을까요? 아니면 HP가 못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델이 잘했다, HP가 못했다가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시장이 만든 숫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 이제 그 전체적으로 나오는 내용 중에 뭐냐면 서버 판매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를 알아야겠죠. 왜 증가할까요?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가 하드웨어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대표적으로 서버, 스위치, 스토리지가 필요하죠. 이 중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스토리지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비싼 게 스토리지입니다. 근데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이 스토리지의 가격은 비싸고 거기에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는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은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과연 스토리지를 충당을 할 수 있을까?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유튜브를 들여다보고 거기에 업로드를 하고 인별그램, 그 다음에 뭐 카카오톡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거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클릭할 때마다 서버에서 리스폰스를 드려야 되고 데이터를 저장할 때마다 스토리지 저장이 돼야겠죠.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지금 저장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레거시한 스토리지가 아닌 서버를 이용해서 스토리지처럼 사용한다라는 기술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죠. 그래서 최근에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레거시 스토리지가 아닌 서버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보여드린 마켓쉐어 차트를 보면서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던 거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서버를 한 대로 그냥 뭐 회사를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곳이 있었다면은 그런 것도 이제는 데이터가 점점 늘어다 보니 스토리지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서버를 구매를 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버를 구매해서 스토리처럼 쓸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될 거고 만약에 후자를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서버 판매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한 대를 구매했던 곳에서 10대가 필요할 것이고 예전에 10대 쓰던 곳은 100대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게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서버는 사실 미션 크리티컬한 장비죠. 다운타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서 그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이 사실 많이 희석이 됩니다. 예전에는 서버 한 대가 죽으면은 서비스가 다운이 되면은 전체 서비스가 다운이 되잖아요. 하지만 클라우드라는 거는 서버를 묶어놓고 풀 안에 담겨 있으면서 이 풀이 전체 서비스를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의 서버, 그 개개별의 서버 하나하나씩은 죽어도 서비스가 다운이 되더라도 이 전체 서비스는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버의 어떤 내구성, 안정도, 다운타임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조금 더 메리트 있는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어떨까요? 아무래도 네, HP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했던 델이 이런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만의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세상은 지금 변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그 데이터, 클라우드, AI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가 지금 다 주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생활에서도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계속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데이터가 2025년까지 136 제타바이트까지 증가한대요. 뭐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으로 인해서 조직의 80%가 이런 클라우드에 좀 신경을 쓰고 포커싱을 한답니다. AI 관련 투자가 300% 증가를 했대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겨울법 또한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뭐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네 가지 큰 비즈니스 카테고리를 좀 보자면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빌리티가 아닐까 합니다. 머리 글자만 따면 ICBM이라 그래가지고 농담 삼아 이제 뭐 미사일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 여러분들은 이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빌리티를 하나하나 다 정의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IoT라는 단어를 한 5, 6년 전에 접했을 때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네 가지 물건이 인터넷이 되나? 아니면 뭐 인터넷이 되는 네 가지 물건에 대한 특정 제품을 뭐 홍보하려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영문으로 이제 보면은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돼 있잖아요. 띵스가 사물, 물건이다 보니까 사물의 인터넷이라고 한 건데 사실 IoT는 여러분들 다 아시고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은 모든 물건이 어떻게 인터넷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물건이 왜 인터넷이 돼야 되죠? 뭐 하려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럼 그 수집한 데이터 엄청날 것 같지 않으세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걷는 걸음수도 데이터잖아요. 그거를 누군가는 모아두면 필요할 것 같아서 다 모아둬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처럼 그 비싼 레거시 스토리지에다가 담아놓고 계속 증설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버를 구비해서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HCI죠. 오픈스택, 클라우드 스택, MS의 애저 스택 같은 기술을 쓴다는 겁니다. 빅데이터는 뭘까요? 빅데이터, 그쵸. 큰 데이터. 예전 말로는 사실 통계학 아닙니까? 통계학을, 네, 요즘 IT를 싹 입히니까 빅데이터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비즈니스 카테고리 새로운 영역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 올 여름에 뭐 날씨가 무더울 것 같대요. 그러면은 10년 전에 이렇게 날씨가 무더웠네 갑자기. 그때는 이런 게 잘 팔렸었네. 그럼 올해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런 빅데이터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빅데이터는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민해야 될 것들도 늘어날 수 있고요. 생각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집니다. 물론 확률도 높아지죠. 근데 전화를 해가지고 올해 날씨가 더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필요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IoT가 필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는요. 맞물려 돌아가요. 하나를 뗄 수가 없어요.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빅데이터를 하려면요. IoT가 무조건 돼야 돼요. IoT는요. 그냥 데이터 모아놓은 거예요. 어떻게든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빅데이터라는 기법을 쓴다는 겁니다. 모빌리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제품들이 그렇게 인터넷에 네트워크에 물려 있어야지만 데이터도 뽑아올 수 있고 활용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가장 큰 키워드는 뭘까요? 데이터입니다. 유튜브에는 1분당 4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올라오는데 이거 다 어디다 저장해요? 페이스북에도 매일 수억 장의 사진이 올라와요. 이거는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야기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런 글로벌 회사들이 너무 많죠. 말씀드린 대로 뭐 인별그램도 있고요. 또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뭐 카카오도 이 정도 되는 규모로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중에 또 일조를 하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차는요, 이 사고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주행을 하면서도 매분, 매초 판단을 해서 달린 차량이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다니고 있는지 그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응용을 해서 다시 또 여러분들 차량에 내려드리고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 차량이 될 수 있거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지금 초당 1기가의 데이터, 초당 이 데이터 다 그냥 저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버리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오프라인에 머물러 있던 데이터들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기록되지 않던 여러분들의 일상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게 다 돈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블랙박스 지금 제가 예를 들었는데 블랙박스가 인터넷 IoT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포트홀이 있어요. 덜컹 하면은 블랙박스는 띵동 하고 알람이 뜨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신고를 하십니까? 신고 안 하시죠. 그냥 뭐
안 좋은 소리하고 뭐 때로는 욕도 좀 하고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죠. 내 차에 흠만 안 생기면. 물론 흠이 생겨야지 신고를 합니다.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 근데 그런 게 아니면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게 쌓이면 나중에 다른 누군가는 단순히 그 물건만 다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해결하기 위해서 블랙박스의 IoT 정보들을 받아 놓는다면, 왜 이 구간에서는 계속 덜컹덜컹 하는 이벤트 기록이 남지? 하면서 도로공사에서는 미리 나가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IoT가 돼야 되고 그걸 저장해 둘 수 있는 클라우드 기술이 들어가 줘야 되고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법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AI 스피커 요즘 많이들 쓰시죠? 뭐야 뭐하니? 뭐 음악 켜줘? 이런 것들만 지금 TV에서 광고로 나오고 있는데 요즘 여기에 제가 예를 들어 효돌이라는 인형 혹시 아십니까? 각 구청에서 그 독거노인분들을 위해서 제공해드리는 인형이에요. 근데 겉에만 이제 인형으로 쌓여 있고 안에는 사실 그 AI 스피커입니다. 근데 물어봐요.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집에 있는 AI 스피커는 저희한테 먼저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AI 스피커 효돌이는요,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가 어때요? 할머니 왜 오늘은 더 안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계속 안 찾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신변에 이상이 있나 싶어서 먼저 물어봐요.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퀴즈도 가끔 냅니다. 뭐 더하기 뭐 얼마일까요? 막 이러면서. 거기에 답을 하면은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되게 지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반응을 하지 않고 불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효돌이 효순이는 그 각 구청 담당자한테 얼럿을 보냅니다. 연락이 없었다고. 그럼 어떻게? 이분들은 바로 그 집에 연락을 취하고 찾아가서 뵙게 되는 거죠. 사실 그 구의 담당자가 그 관리하셔야 되는 그 여러분의 독거노인이 있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그렇게 체크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인력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똑같이 IoT, 모빌리티 네트워크, 빅데이터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그동안에는 사라졌던 데이터들이 기록이 되기 시작하면서 재미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 시장이 작년에 전년 대비 28% 성장했답니다. 그러면은 100대 써던데 1000대 써야 되고 1000대 써던데 10,000대 써야 되는데 10% 정도 싸다면은 그쪽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서비스가 엄청 좋을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엄청 빨리 가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과연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서버의 필수 조건이 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에는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부터 보면은 스토리지, 그 다음에 그 하이퍼바이저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서버죠. 그 위에 보시면 이제 그 스토리지 패브릭 그리고 그 이더넷 스위치 같은 스위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건 어떻게 보시면은 스위치가 안 보이죠. 죄송합니다. 스토리지가 안 보이죠. 스토리지가 안 보이고 어떻게? 그리고 스토리지가 없으니까는 센 스위치도 없어요. 업링크로 사용하시는 이더넷 스위치와 서버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은 어디에서 해결하죠? OS 영역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 2019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클라우드 잠깐 좀 보겠습니다. 클라우드의 종류에는요, 이것도 아마 지겨우실 거예요.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고, 그걸 둘 다 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있죠.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서두에 이제 저희 타이틀인 온프레미스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실 옆에 어딘가에 그 왱왱왱 거리는 서버룸이 있다면은 거기가 온프레미스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퍼블릭은 이제 구글, 아마존, 애저
와 같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우리가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쓰는 거고요. 프라이빗은 여러분들 사무실 옆에 있는 그 웽웽거리는 서버룸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뭐 퍼블릭을 쓰시든 프라이빗을 쓰시든 그냥 쓰시면 되지. 왜 하이브리드 같은 걸, 합쳐진 걸 쓰려고 할까요? 그리고 이 세 개 중에 기업에서 선호하는 거는 어떤 걸까요? 프라이빗을 선호할까요? 퍼블릭을 선호할까요? 아니면 하이브리드를 선호할까요? 각각의 그 뚜렷한 장단점들이 있어요.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첫 번째는 일단 비용이 많이 들죠. 이걸 이제 조금 영어를 좀 쓰자면은 캐펙스라고 그러는데 캐피탈 익스펜스라고 해서 자산이 듭니다. 서버를 구매하셔야 되잖아요. 뭐 스토리지도 사셔야 되고. 초기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초기 투자 비용이. 그러면 아무래도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온프레미스를 구축하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온프레미스 그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가시고 쓰실 수 있는 퍼블릭을 많이 씁니다.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마존, 애저, 구글이 있는데 여기에는 월납 방식이죠. 내가 사용한 만큼만 쓰실 수가 있어요. 초기 투자 비용이 들지 않아요. 뭐 오펙스라고 합니다. 오퍼레이션 익스펜스라 그래서 여러분들 운영비로 쓰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뭐 좀 좋은 거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를 조금 뭐 세이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은 이런 특장점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떠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그 쓴 만큼 비용을 내다 보니까 네트워크를 많이 쓰는 곳은요, 네트워크 그 트래픽마다 그 돈을 다 내셔야 되거든요. 어렵습니다. 비용이 엄청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러면 프라이빗을 운영하시면은 또 이렇게 탄력적인 대응이 안 되죠. 뭐 갑자기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동시 접속자 수가 확 스파이크를 칠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럼 우리가 또 뭐 서버를 그때를 위해서 서버를 다시 몇 대로 구비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이벤트 끝나고 나면 그 서버 어떡하죠? 놀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퍼블릭이 좋다, 프라이빗이 좋다라고 말을 못 드려요. 그러다 보니 하이브리드라는 약간 복합적인 느낌의 클라우드 운영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 대한민국 그 저기 그 금융감독원의 금감원의 그 권고 사항에 의하면은 사실 권고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꼭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회원의 개인 정보는요 공중망에 두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프라이빗하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퍼블릭으로 가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그 특장점들을 좀 정확히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 자사에 어떤 게 필요한 게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1위가 지금 아마존이죠. 2위가 애저고 아실지 모르지만 3등은 구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어디가 1등일까요?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2위가 VM웨어입니다. 그러면 3등이 왜 없냐면은 3등은 사실 잘 모르시는 곳이라서 4등 아마존을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우리는 퍼블릭이 필요해. 그러면은 뭐 1위, 3등 중에 어디 가시겠죠? 물론 4, 5등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상황에 의해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장에 탑밴더를 찾아가시든지 일단은 탑밴더와 비교를 해보시겠죠. 일단 아마존. 그래서 퍼블릭 잘 썼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유 때문에 프라이빗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왔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라이빗은 어디 있지? 하고 봤더니 1등이 MS네요. 아마존이 아니고 2등은 또 VM웨어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사실 하이브리드를 하면은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이 호환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서비스가 일관성 있게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벤더가 다른데 네, 될 수 있겠죠. 이게 좀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있는데 안 쓰는 것과 없어서 못 쓰는 거 어차피 안 쓰잖아요. 근데 있는데 안 쓰는 것과 없어서 못 쓰는 건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게끔 해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이랬든 저랬든 벤더가 달라요.
과연 100% 완벽하게 호환이 되고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도 각각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완벽하게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솔루션을 다 갖고 있는 1, 2등을 다투고 있는 MS 하이브리드를 만약에 선택하신다면은 MS 솔루션을 고민하는 건 어떠실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 클라우드를 선호하는 조직들은 사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냐면요. 처음 보시다시피 일단 IT 부서의 추가 관리 인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겠죠. 클라우드는 그쪽에 다 우리가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뭐 서비스를 위임을 했고 거기에서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사의 IT 팀이나 인원에 대해서 추가 배치를 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추가 서비스 및 솔루션의 가용성이 거기에는 되게 많은 인스턴스들이 있죠. 선택만 하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단적인 예로 메일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메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전에는 서버도 사야 되고 스위치도 사야 되고 스토리지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OS 솔루션도 사셔야 되고 메일 솔루션도 사셔야 되고 그거를 구축해서 쓰기 위한 인력도 필요하고 근데 클라우드는 어떻게? 그냥 전화만 하면 돼요. 우리 메일 서비스 하고 싶습니다. 몇 명이고요? 도메인 이후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달에 얼마라고요? 오케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선호하는 업체들 아무래도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업이라든지 특정 기업들에서는 되게 많이 클라우드를 선호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 보시면은 비용 추정의 용이성과 정확성 뭐 이랬는데 뭐 얼마 쓸지 대충 알잖아요. 물론 이제 뭐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왔지 하면은 뭐 스파이크 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렇게 스파이크 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버를 막 증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증수를 했다고 어떻게 나중에 쓸 일 없으면 팔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손쉬운 커스터마이징 개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클라우드를 선호를 한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프레미스를 선호하는 조직은 여전히 많습니다. 온프레미스 선호 조직도가 56%, 클라우드 선호 조직도가 44%래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온프레미스의 강점은 보안과 성능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그 스트리밍 업체 요즘 많잖아요. 뭐 A사라든지 뭐 그런 P사라든지 스트리밍 업체가 많은데 이런 곳은 사실 클라우드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거기가 이렇게 지금 우리도 지금 웨비나를 통해서 나가는데 이 데이터를 그 클라우드에서 송출한다면은 거기에 네트워크 비용이 다 제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버 운영 비용보다 네트워크 비용이 월 네트워크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큽니다. 그래서 못 하기가 어려우세요.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이 이제 퍼포먼스. 퍼포먼스는 좋게 하려면은 사실 이제 서버를 증설해달라 그러면 돼요. CPU 더 늘려주시고 메모리 더 늘려주세요 하면 되는데 이게 다 비용과 관계가 되는 거죠. 제가 그냥 하나 뭐 CPU 증설하고 메모리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월납 비용이다 보니까는 비쌉니다. 조금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뭐 그 공유 자동차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자차를 운영했을 때 들어간 어떤 그 비용, 기회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공유 자동차 뭐 S카나 G카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네,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안. 언급했다시피 금감원 같은 경우에서는 그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중망에 두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그 프라이빗하게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온프레미스에. 그래서 온프레미스의 가장 큰 강점은 보안과 성능입니다. 상대적인 비용도 저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초기 비용은 들긴 하지만 초기 비용 한번 들이고 나면은 월납 비용은 없잖아요.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만 온프레미스를 선호하느냐는 아니라는 겁니다. 5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 그 트렌드를 좀 추세를 봤을 때 5년 후에도 그렇게 크게 막 50%씩 막 박지고 그러진 않아요. 소소하게 차이는 있는데 숫자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클라우드가 좋다, 클라우드가 대세고 클라우드 퍼스트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현업에서는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클라우드보다는 온프레미스가 조금 더 선호되는 곳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상사태, 뭐 높은 성능. 그러니까 비상사태라는 거는 이제 뭐 서비스가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뭐 보안 이슈가 생긴다,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다든지 이럴 수 있겠죠. 그다음에 높은 성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클라우드보다는 온프레미스를 쓰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제품과 결합된, 그러니까 그 온프레미스 투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클라우드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온프레미스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정리를 좀 하면은 온프레미스를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온프레미스에 이런 클라우드 대비 이런 기회가 있다고 가장 말씀드린 것 중 가장 큰 것이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예요. 보안이죠. 이 부분을 과연 클라우드, 그러니까 그 회사, 그러니까 뭐 A사든 그 회사에서 우리만을 위한 컴플라이언스를 규약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주실 수 있냐? 어렵다라는 거죠. 이건 범용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이슈나 데이터 주권, 여기서 주권이라는 거는 이제 뭐 국민의 주권과처럼 그 소유권 같은 거를 말씀드리는 거. 물론 소유권은 저희한테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분쟁이 생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것처럼 데이터,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이게 쓰면 쓸수록,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종량제로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니 종량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액제로 쓰는데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로 쓰시면서 그 월 비용을 다 과금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에 대한 이 불확실성과 계획 불가능, 이거는 사실 조금 어폐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고민을 좀 해보시면은 클라우드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포캐스팅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일부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없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자사만에 쓰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게 뭐 아마존에도 없고 애저에도 없고 구글에도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온프레미스에서 운영을 하셔야 돼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윈7에서 윈10으로 뭐 윈도우 XP에서 윈7으로 못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정 어플리케이션, 자사만의 그 호환되는 특정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사실 그 불안함을 감수하고도 남아 계시는 업체들이 왕왕 정말 작지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뭐 온프레미스가 어쩌고 저쩌고 뭐 퍼블릭 뭐 좀 상대적으로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런 기사들은요 불과 지난 3월 기사고요. 어렵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기업이 선호하는 뭐 하이브리드 방식의 클라우드 이렇게만 그 검색어로 하셔도 그냥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기업이 선호한다라는 기사들을 너무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비용 절감과 보안, 네, 그리고 그 디펜던시라 그러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이 온프레미스의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키우겠다라고 나와요. 제일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칫 정보가 미국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주권하고도 좀 관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넣은 건데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온프레미스를 꾸린다고 하면은 서버는 어디에서든 구매를 하셔야겠죠. 벤더에서 어떻게 뭐 아까 보셨던 뭐 1위 하고 있는 데리든 HP든 인스퍼는 중국 내부에서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뭐 레노버든 그 다음에 후지츠든 뭐 화웨이든 어디서든 X86 서버는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다들 아시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OS가 필요합니다. OS 뭐 쓰시겠습니까? 윈도우 서버 2019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레드햇이라든지 수세를 쓰시겠습니까? 윈도우를 쓰신다면은 뭐 저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 윈도우 서버 판매량과 리눅스 서버 판매량, 마켓쉐어가 리눅스가 조금 더 우세죠. 왜냐면은 그 라이센스 비용을 아무래도 뭐 그냥 무료로 쓰실 수 있다 보니까는
판매량이 이제 마켓쉐어가 사실 그 역전된 거는 좀 어떻게든 들어서 아실 텐데 여기에 보시면은 어라? 파란색이 윈도우예요. 왜 계속해서 조금 더 이렇게 우선순위에 있죠. 그리고 생각만큼 크게 차이가 안 나죠. 리눅스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윈도우가 많이 확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봐왔던 내용이랑 좀 다르잖아요. 제가 이거를 혹시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까봐 오른쪽에 그 데이터까지 넣어놨는데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보여드렸던 IDC 2019 서버 마켓쉐어 그 데이터에 똑같이 나오는 자료예요. 여기에는 사실은 그 조건이 살짝 붙습니다. 뭐냐면은 전체 그 글로벌 전체의 그 판매량은 아니고요. 그 포춘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윈도우 서버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리눅스 서버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은 신규 구입하는 서버에 윈도우를 쓰실 것입니까? 리눅스 쓰실 것입니까를 여쭤봤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게 여기 지금 저랑 같이 이 시간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서버를 구매하시는 이유가 목적 자체가 서버라는 하드웨어라든지 OS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죠? 어플리케이션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되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윈도우 베이스면은 윈도우를 쓰셔야 되고 그게 리눅스 베이스로 개발이 된 거면은 리눅스 서버를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포춘주 500대 기업이라 그러면은 뭐 업력이 그래도 최소한 몇십 년 된 회사들인데 이런 곳들은 뭐 유닉스에서 사실 U2L이라 그래서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내려오는 경우들은 좀 있긴 했지만 이랬든 저랬든 어플리케이션 베이스로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윈도우 관련 솔루션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솔루션들을 다 걷어내고 리눅스로 넘어간다라는 거는 네, 쉽지 않죠. 다들 공감해 주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값들이 아직까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뭐 윈도우 서버가 리눅스 대비 갖는 장점들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뭐 GUI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어서요 한글로 좀 바꿔봤어요. 결론은 그 GUI 기반이다 보니까 사용자 친화적이죠. 그러니까 그 신텍스 에러라 그러죠. 뭐 그 오탈자 하나만 생겨도 그냥 에러 띡띡 뜨는데 물론 리눅스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이 그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너무 또 유치하다 그래서 못 쓰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GUI 기반이기 때문에 유저 프렌들리 하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수의 서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눅스는 다 찾아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10년 단위의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리눅스 대비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장점이고요. 업데이트도 쉽습니다. 뭐 유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굳이 찾아서 안 쓰시더라도 이게 뭘로 패킹이 돼 있지 막 찾아서 안 하시더라도 그 쉬운 업데이트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말할 것도 없지만 MS에서 제공하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응용 프로그램 솔루션과는 완벽한 호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애저 스택, 그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의 호환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는 평생 퍼블릭만 쓸 거야. 그러니까 뭐 아마존 써도 돼. 라고 하신다면 뭐 저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 번쯤은 하이브리드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라고 한다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솔루션을 뭘로 가져가실 건지에 대해서 그 첫 단추를 끼우실 때부터 고민을 많이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그 온프레미스, 애저, 하이브리드 모든 솔루션을 다 갖고 그리고 상위권에 있는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말씀드린 대로 일관성 있는 서비스. 그러니까 온프레미스에서 AD 쓰시는 분들은 애저 AD 그대로 쓰실 수가 있고요. 뭐 윈도우 서버 쓰시는데 뭐 인프라스트럭처 애드 서비스 그대로 있습니다. 윈도우 서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아스, 파스, 사스가 있는데 이아스만 쓰겠다? 쓰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애저 매니지먼트 스큐리티, 뭐 애저 데이터 서비스 모든 것들이 지금 그 온프레미스의 MS 솔루션은 완벽하게 호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뭐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 그 흔히 말하는 SMB 시장 중소기업에서도 서버가 필요하냐?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 데이터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 한 곳에 쌓아만 두실 건가요? 어떤 식으로든 공유를 하고 고민을 하고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이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가 쉐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 뭐 특정 뭐 클라이언트 어디 여기 뭐 외장하드처럼 하나 두시고 관리 안 되겠죠. 보안 큽니다. MS 서버 2019에 여러 가지 보안 기술이 녹아져 있거든요. 아마 이제 저 이야기가 끝나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나올 텐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만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중소기업일수록 그 밀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서버를 굳이 10대 사가지고 이거를 운영하시기보다는 뭐 5대, 3대를 사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아마 가상화 기술이 가장 많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복구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여기에 서버를 둘 때 이제 이 서버가 망가지면은 서버를 그러니까 서비스 VM을 넘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굳이 물리 서버를 동일하게 구축하시기보다는 가상화를 쓰신다면은 그 기종간, 그러니까 이기종이라 그러죠. 이 기종이 달라도 바로바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질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는 뭐 좀 큰 회사에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절대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윈도우 서버 2008이 EOS가 됐습니다. 올해 1월 14일 자로 EOS, End of Support, End of Service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가장 큰 게 뭐냐면 이제 보안이 더 이상, 그러니까 보안 업데이트가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공식적으로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랜섬웨어 이슈 많잖아요. 1년 반 전쯤이죠. 그 호스팅 업체도 그 랜섬웨어에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그 해커와 처음에 54억 달라고 한 거를 내고를 해서 제 기억으로는 9억인가로 이렇게 내고하고 그 키값을, 복구화 키값을 받아서 해결을 했는데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뭐 실시간으로 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호스팅 업체를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들이 다 알게 됐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회사 뭐 서비스는 정상화됐는데 고객들이 거기 계속 쓸까요? 네. 그래서 보안이 점점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보안은 예전부터 이야기했어요. 항상 보안은 중요하다고 했지. 근데 그 보안이 중요해라고 말씀드리는 그 무게감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왜?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가 있잖아요. 랜섬은 인지를 뜻하고 그 인지를 대상으로 이제 몸값을 받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진짜 납치를 해가지고 몸값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암호화시켜서 납치를 해서 그거에 대한 몸값을 내놓으라는 게 랜섬웨어잖아요.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안 점점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아직까지 2008을 사용하시는 곳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마이그레이션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9 에디션 보시면요, 뭐 에센셜 있고 스탠다드 있고 데이터 센터 있는데 에센셜 같은 경우에는 좀 딱 정해져 있죠. 그 유저 수라든지 디바이스가 25 유저 50 디바이스를 넘길 수 없는 정말 우리 그 소규모 기업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에센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칼 라이센스가 따로 구비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타겟층이 확실하죠. 뭐 이거 나 에센셜 쓰고 싶어. 그러는데 우리 회사 유저가 뭐 한 4, 50명 돼. 그러면 못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윈도우 서버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와 데이터 센터는 사실 금액 차이가 좀 큽니다. 그 리테일 가격으로 봤을 때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한 8, 90만 원 정도 하고 데이터 센터가 한 5, 600 정도 하는데 금액이 엄청 차이 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차이나? 그런 거 보면은 일단 뭐 칼은 똑같이 구비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 보시는 unlimited, 그러니까 무제한 가상화예요. 여기서 VM이라는 건 사실 아시다시피 VM을 만드는 거는 뭐 무한대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VM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VM을 만들어서 뭘 하죠? 거기에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야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올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OS가 깔려야 돼요. 게스트 OS가. 이 게스트 OS를 두 개까지 스탠다드는 게스트 OS 두 개까지 그 윈도우 서버를 쓰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윈도우 서버 두 개, 그 다음에 뭐 리눅스 VM 뭐 여러 개, 이건 아무 상관없죠. 근데 윈도우 VM을 세 개, 네 개 써야 된다면 어떻게? 스탠다드 라이센스 두 개 사셔야 돼요. 데이터 센터는 무제한으로 쓰실 수 있어요. 윈도우 VM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데이터 센터를 살 건지 스탠다드를 쓸 건지를 가르는 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크게 두 가지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VM 개수, 그러니까 그 게스트 OS로 윈도우를 올릴 VM 개수가 몇 개냐. 요걸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두 개 하나씩이니까 네 개면은 두 개. 뭐 이렇게 뚝뚝뚝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80만 원 곱하기 5 하면 58, 40인 뭐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하시다 보면은 제가 계산했을 때 뭐 주먹국으로 계산을 했는데 VM 개수가 윈도우 VM 개수를 10개에서 12개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 쓰시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그리고 다음 나오는 거 두 번째 옵션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이제 그 스토리지 스페이스 다이렉트 혹은 뭐 이 뉴 네트워킹 스택 하는데 이게 다 HCI 솔루션이죠. 클라우드를 쓰실 수 있는 온프레미스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는 애저 스택을 쓰실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스토리지 스페이스 다이렉트, 그 다음에 HCI, 그 다음에 SDN, 그 다음에 SDS를 묶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라 그러죠. SDDC까지 쓰실 수 있는 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VM도 좀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 구축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라이센스 추가 이렇게 그 지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데이터 센터를 고민을 해주시는 게 최상의 옵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HCI 솔루션, 네, 요거는 살짝 말 줄일게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 장인데 혹시 칼 제대로 구비하고 계신가요? 칼은 그 여러분들이 유저가 윈도우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거는 사실 그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운전면허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샀는데 차를 내가 공도에서 운전을 하려면은 드라이브 라이센스 운전면허가 필요하시잖아요.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사에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에 뭐 유저가 50명인데 유저 칼이 50개가 없다. 뭐 서버에 붙는 디바이스가 10대인데 디바이스 칼 10개가 없다. 그럼 요거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합한 라이센스를 잘 갖추고 사용해 주시기를 좀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혹시나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서버 마켓 트렌드를 언급하면서 이런저런 회사들에 대해서 좀 뭐 나름 설명을 했는데 이게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저는 저기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그 더 좋은 내용들 있으니까 꼭 같이 좀 해주시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